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한 개인의 삶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서울회생법원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요. 네, 맞습니다. 파산 신청 과정인데요. 물론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채무자분 성함이라든지 사건 번호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모두 익명, 비실명 처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파산 관제인 보고서입니다. 이게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된 기록이거든요. 그렇죠. 공식 문서죠. 이걸 보면 한 분이 어쩌다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,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고,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은 뭔지, 이걸 아주 생생하게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분석은요.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딱 이 보고서 내용에만 집중해서 개인 파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걸 좀 가감없이 이해해보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보고서에 나오는 채무자분 어떤 분이신가요? 네, 우선 65년생이시고요. 현재 나이로는 만 60세 남성입니다. 아, 만 60세? 네,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현재는 특별한 직업은 없는 상태세요. 보고서상으로는 월 소득이 91만 원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월 91만 원이요? 주거 이력을 보니까 좀 변화가 눈에 띄네요. 2012년부터는 고시원에서 생활하셨고, 네, 그랬더라고요. 중간에 잠깐 지인 집에 주소만 두신 적도 있고, 그러다가 최근에는 SH공사 임대주택에 계시네요. 보증금 240만 원에 월세가 한 19만 6천 원 정도? 네, 맞습니다. 그 고시원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신 거죠. 생활 환경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? 과거 기록을 보면요.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0년 한 2년 정도 그때는 택시기사로 근무하신 이력이 있어요. 아, 택시기사. 네. 근데 이제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으셨던 상태인 거죠. 생활이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, 그게 뭘까요? 보고서에서는 2024년 10월경을 경제적 파탄 시점으로 보고 있군요. 네. 이게 딱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. 복합적이요? 네. 우선 기본적으로는 대출 이자 같은 금융비용 부담이 있었고요. 또 생활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5년 전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 대출 같은 걸 쓰기 시작하셨더라고요. 아, 5년 전부터? 네. 이게 계속 쌓여서 부채가 된 거죠. 뭐랄까 소위 돌려막기라고 하죠. 그런 식으로 버텨오셨다고 합니다. 기본적인 생활고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으로 바로 파산까지 갔을까요? 뭔가 좀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정확히 보셨어요. 건강 문제가 사실상 결정타가 된 걸로 분석됩니다. 건강 문제라면요? 보고서에 병명이 나오는데요.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는 이게 난치병이라고 해요. 이 진단을 받으신 거죠. 아, 난치병 진단? 네.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사실상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셨고, 그러니까 수입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.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신 걸로 보입니다. 그럼 정리를 해보면 원래도 좀 불안정한 소득 상황에서 생활비 때문에 빚이 쌓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로 일할 능력마저 잃게 되면서 결국 지급 불능 상태가 된 거군요.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? 쾌무 총액을 보면요. 약 3,818만 원 정도입니다. 3,800만 원 정도? 네. 채권자는 삼성카드를 포함해서 총 3곳의 금융기관이고요. 이 빚이 생긴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꽤 오래됐어요. 1999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주로 이제 생활비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빚 갚는데 그렇게 사용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럼 반대로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?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주택 보증금 240만 원? 이게 전부인가요? 네. 현재 채무자분 명의로 된 재산은 그게 유일합니다. 그 240만 원이요? 그럼 그 돈은 빚 갚는 데 쓰이는 건가요? 전 재산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.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다행히도 이 보증금은요.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이 있거든요. 거기에 해당해서 압류 금지 예산이에요. 아, 압류 금지. 네. 그래서 이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현금화하는 거, 그걸 법률 용어로 환가라고 하는데 그 환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다른 재산은 정말 없었는지도 확인했겠네요. 물론입니다. 파산관제인이 지난 5년간 혹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건 없는지 그런 걸 다 조사했는데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혹시 가족들 명의의 재산은요?
뭐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된 거라든지? 보고서상으로는 배우자는 없으시고요. 부모님인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자녀 명의 재산도 뭐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빚 갚는 데 쓸만한 뭐 숨겨둔 재산 같은 건 없다. 이렇게 판단이 된 거네요? 네, 그렇습니다. 반제인 조사를 통해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. 이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한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관제인은 이 채무자분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면책 불허가 사유요. 네, 이게 법에서 몇 가지 경우를 정해놓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뭐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들인데 이분은 그런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. 아, 깨끗하다는 거군요. 그럼 결론은 뭔가요? 결론은 이 채무자분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. 즉,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. 면책 허가. 네, 남아있는 빚 약 3,818만 원에 대한 상환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해주자는 거죠. 그런데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? 자기들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인데. 이의 제기 같은 건 없었나요? 보고서 내용만 보면요. 채권자 이의가 제기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. 없었군요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. 관제인이 판단하기에 현재 이분 재산이라고는 보증금 240만 원뿐인데 이걸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절차 비용도 안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파산 선고와 동시에 그냥 절차를 끝내버리는 이걸 동시폐지라고 하거든요. 이 동시폐지 의견을 냈습니다. 뭐 절차를 더 진행해봐야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도 없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인 거죠. 네, 오늘 저희는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참 불안정한 일자리, 또 계속되는 생활고, 그리고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,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. 맞습니다.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진 그 주거 환경의 변화라든지, 또 한때는 택시기사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병으로 쓰러지게 된 그 삶의 궤적이 참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. 네. 그리고 이 사례는요, 파산이나 면책이라는 절차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,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법원의 감독 아래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정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인 거죠. 그렇죠. 그 판단의 핵심 근거가 바로 이 보고서인 거고요. 맞습니다. 이 보고서가 없으면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죠. 네. 오늘 살펴본 보고서는 결국 면책을 허가하고 또 파산 절차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으로 끝이 납니다. 여기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. 이 채무자분처럼 고령이시고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고 정말 최소한의 자산과 소득만 가지고 계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?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. 물론 빚이라는 무거운 짐은 덜게 되겠지만 그 이후의 삶,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적 갱생이라는 거,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좀 안정된 삶을 꾸려나간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과제일 겁니다. 그쵸.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되는 거니까요. 네. 그래서 이런 법적인 구제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정말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지, 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지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중요한 지적입니다.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서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